남의 집에 왜 마음대로 와요? 인터폰 누르자마자 들려온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부산에서 5시간 걸려 손녀 돌잔치 갔는데 식탁 위엔 단무지 몇 조각이랑 찬밥 한 공기뿐이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싸간 갈비찜은 냉장고 구석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자.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그 애가 상상조차 못했을 방식이었습니다. 창원 마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 운영하는 67세 박순애입니다. 남편은 12년 전 뇌졸중으로 먼저 갔고 그 뒤로 혼자 가게 지키며 살아왔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오후 4시까지 손님 받고 저녁엔 내일 밑반찬 준비하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딱 하나 자랑이 있다면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태민이는 달라. 건축회사 다니면서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도 장만했거든요. 결혼해서 딸도 낳고 명절마다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고 남들 보기엔 완전 효자였죠. 그런 아들이 한 달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돌잔치가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작게 하긴 하는데 엄마 꼭 오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손녀 돌잔치라니.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할머니가 빠지면 되겠어? 전화 끊자마자 장 보러 나갔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LA 갈비찜. 일주일 묵혀서 감칠맛 나는 배추김치. 아들이 어릴 때부터 환장하던 잡채.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야지. 보냉백 2개가 빵빵해졌어요. 하나는 갈비찜, 하나는 밑반찬. 서연이 돌상 앞에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예쁠까. 짐이 무거워지니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산에서 부산은 그리 멀지 않아요. 시외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되는데 문제는 환승이었죠. 부산 터미널에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다시 버스 타면 꼬박 5시간. 근데 그게 뭐 대수겠어요? 손녀 돌잔치인데. 출발 전날 밤엔 설레서 잠도 안 왔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컸을까? 돌잡이에서 뭘 잡을까? 내 갈비찜 보면 며느리가 좋아할까? 이불 속에서 혼자 실실 웃다가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음식이 상할까봐 얼음팩을 3개나 더 넣었죠. 아이고, 갈비 국물이 셀까봐 걱정이네. 랩을 한 번 더 씌워야겠다. 보냉백 지퍼 열고 닫기를 5번도 더 했어요. 새벽 첫 차 버스는 5시. 정류장에 혼자 서서 기다리는데 차가운 바람에도 속은 뜨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산 너머 해가 뜨고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더니 어느새 바다가 보였죠. 서연이가 할머니 보면 웃어줄까? 돌잔치 음식 중에 내 갈비찜이 제일 맛있을 거야. 혼잣말하면서 피식 웃다가 앞자리 아저씨가 뒤돌아봐서 민망했어요. 부산 터미널에 도착한 게 오전 10시. 거기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니 정오가 훌쩍 넘었어요. 아들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땐 어깨가 뻐근했지만 마음만큼은 들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들이 후다닥 달려 나왔어요. 어머, 우리 태민이. 살은 좀 찌웠네? 아니에요. 엄마가 더 젊어 보이는데요. 그 말에 온몸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나오는 며느리 얼굴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셨네요. 짧게 인사하고는 휙 돌아서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 바쁘겠지. 돌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없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거실에는 손녀 서연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다. 할머니 왔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아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엄마 뒤로 숨었어요. 그래, 오랜만이라 낯설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애써 웃으며 가방을 풀었어요. 서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이건 갈비찜, 이건 잡채, 이건 배추김치. 우리 며느리 돌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것들 데워 먹으면 돼. 아들은 하나하나 보면서 고마워했지만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뭘 좋아해? 다음엔 그것도 만들어 올게. 잘 안 먹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끊어지는 대답. 그래도 웃었어요. 그래도 음식은 먹어야지. 힘들잖아. 그리고 1시간 뒤 예상하지 못했던 식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점심 간단히 먹을게요. 저녁에 잔치 음식 있으니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녁에 배불리 먹으면 되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식탁 앞에 앉으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건 단무지 3조각, 그리고 찬밥이 담긴 공기 3개. 국은? 반찬은? 김치라도?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이 목에 걸렸어요. 아이고, 요즘은 이렇게 간단히 먹나 보네. 네. 저희 평소에 이렇게 먹어요. 서연이도 밥만 먹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그 단무지는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팩 단무지였고 색깔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아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장거리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녁엔 잔치 음식 많으니까 그때 드세요. 오늘은 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아. 엄마야 뭐든 먹지. 하지만 숟가락을 들면서도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단무지를 한 조각 집어 밥 위에 올려 먹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싸구려 조미료 맛에 순간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니, 단무지가 싸구려라서 섭섭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이게 나를 위한 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저 평소 먹던 대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아무거나 내놓은 식사. 아니야, 순애야.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넘겨. 그래도 꾹 참고 밥을 삼키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조금만 더 먹었으면 울컥했을 거예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차 타고 와서 속이 좀 안 좋아. 그 말에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밥만 떠먹더라고요. 조용히 일어나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괜찮아요, 어머님. 쉬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냉랭했어요. 그 말투 속엔 뭔가 벽을 싸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게 더 마음을 찔렀습니다. 돌잔치는 집에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손님들이 갈비찜 맛있겠다라고 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 그건 어머님이 가져오신 건데요. 저희는 케이터링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웠어요. 불도 끄기 전에 이불에 몸을 누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무슨 큰 걸 바랐다고.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 내가 싸온 반찬 좀 먹어주고, 손녀 돌잔치에서 웃으며 사진 한 장 찍는 게 전부였는데,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방문 한 번 열지 않았고, 잘 주무세요. 그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날 밤 겨우 잠들었다가도 한밤중에 몇 번씩 깼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평소에 혈압이 좀 있는 편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뒤척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서러워해야 하지? 왜 이 나이에 부산까지 와서 단무지에 찬밥 먹으며 눈치 보고 있어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자 꾹꾹 눌러뒀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서운함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쌓였던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다음 날 아침 더 확실해집니다. 새벽 5시쯤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살금살금 나가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기선 완전히 남이구나. 이 집에서 나는 환영받는 존재도 아니고 편한 가족도 아니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서연이 얼굴 보려고,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런데 이건 뭐지? 분명히 사랑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커피 드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속이 안 좋아서 밤새 체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약 드릴까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였어요. 형식적인 예의. 아, 엄마, 오늘 점심 먹고 가실 거예요? 아니, 나 일찍 가볼게. 가게 일도 있고. 아, 그래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그러세요. 아, 만류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처음엔 섭섭함이었는데 그게 점점 무시당한 기분으로 바뀌었고 결국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했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5시간 걸려가서 단무지에 찬밥 먹고 짐짝처럼 앉아있다가 돌아온 게 잘한 일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깊은 정적이 저를 반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보냉백을 열어 갈비찜을 꺼냈죠. 그게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왜 싸갔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외롭고 허전한 소리였죠. 눈을 감으니 아들네 식탁이 떠올랐어요. 단무지 3조각과 찬밥. 그걸 아무렇지 않게 내오던 며느리 얼굴. 그리고 아들이 말하던 한마디. 저녁에 잔치 음식 많으니까 그때 드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딱 멈췄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김치 담그다 말고 멍하니 창밖만 봤어요. 그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처음엔 섭섭함이었는데 그게 점점 무시당한 기분으로 바뀌었고 결국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했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마침 그날 가게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왔어요.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음으로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 닫고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어요. 텅 빈 밥상 위를 보며 가만히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한번 이 마음을 보여줄 때가 됐지. 화를 내봤자 내 속만 더 쓰리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가 당한 그 단무지 3조각, 내가 받은 그 차가운 식탁. 그걸 똑같이 되돌려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지만 급하게 굴진 않을 거예요. 느리지만 정확하게 천천히 돌려줄 거예요. 그래야 더 확실하잖아요. 그날 밤 평소처럼 일기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펜 끝이 멈추질 않았어요. 내가 받은 걸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알게 되겠죠. 누군가의 정성을 무시하면 언젠가 꼭 대가가 따라온다는 걸.
한 달 뒤면 제 생일이에요. 그 누구도 챙기지 않을 날이지만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밥상을 마주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어요. 제 생일은 음력으로 10월 초순이에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전화라도 한 통 했겠지만 이젠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문자 하나 없는 그 애한테 뭘 바라겠어요? 하지만 이번 생일은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에게 그날의 식탁을 다시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단무지 3조각, 그 무심한 눈빛, 그 모든 걸 똑같이 돌려줄 기회로 만들기로 했어요. 태민아, 다음 주면 엄마 생일이네. 그냥 혼자 밥 먹기 뭐해서 그런데 서연이 데리고 한번 내려와라. 아, 엄마 생신이셨죠? 그럼 다 같이 내려갈게요. 희진이도 요즘 바빠서 시골 바람 좀 쐬어야죠. 희진? 그래, 그 애도 와야죠. 안 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오는 김에 밥이나 같이 먹자. 엄마가 뭐 대단한 건 못해도 시골 밥상 하나쯤은 차려주지. 전 거기 앉아 그 애가 무슨 얼굴을 할지 그 상 위에 놓인 걸 보며 뭘 느낄지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단무지 몇 조각 올려두고 끝낼 순 없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해요. 안 그래도 무심한 애인데 대충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우선 냉장고를 비웠어요. 다음으로는 집안 정리를 했어요. 거실, 부엌, 화장실 전부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하지만 식탁은 일부러 텅 비워둔 느낌이 나도록 연출했죠. 밥그릇도 일부러 2개만 꺼냈어요. 한 명은 자연스럽게 서서 먹거나 불편하게 앉게 되는 구조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땐 나도 앉긴 했지. 하지만 밥은 마음 편히 못 먹었어. 한쪽 벽엔 예전 사진을 걸었어요. 제가 반찬 가게 처음 시작할 때 찍은 사진. 그 밑에 작은 글귀도 써뒀죠. 맛있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걸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번엔 그 마음이 없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장에 갔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기 위해 간 거예요. 그 소문이 돌길 원했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 댁에서 생일 준비 크게 하시나 보네 같은 말이 한두 번 들리면 며느리 귀에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 주 목요일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토요일 오전에 내려갈게요. 희진이랑 서연이도 같이 가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 식탁에 앉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밥상을 차리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 상 위엔 따뜻한 음식 대신 내가 받았던 차가운 대접이 놓일 거예요. 토요일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가지 않았고 냉장고 문도 안 열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날이니까요. 단무지는 일주일 전에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산 제일 싼 단무지. 그걸 그대로 접시에 담았죠. 색깔도 누렇고 물도 조금 고여 있었지만 딱 그때 며느리가 내놨던 그 단무지랑 비슷했어요. 정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아무렇게나 내놓은 그 맛. 그리고 밥솥엔 찬밥만 퍼놨어요. 따뜻하게 데우지도 않았어요. 반찬? 국? 없어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오전 11시쯤 대문 밖에서 차 시동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울을 한번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현관문을 열었죠. 엄마, 왔구나. 며느리는 늘 그렇듯 무표정하게 인사를 했고 이번에도 늘 그렇듯 웃으며 맞았어요. 얼른 들어와. 덥지?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어요. 그 웃음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엄마, 혹시 점심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간단하게 먹자. 점심은 뭐 거창하게 먹을 필요 없잖아. 아들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고 며느리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아, 단무지 좋아하지? 할머니가 서연이 좋아하는 거 준비했어. 식탁 위를 본 며느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무 말 없이 단무지를 슬쩍 훑어보고 밥그릇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더니 물만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반찬은 없어요? 그 말에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 반찬?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먹어. 단무지에 밥. 담백하고 좋아. 순간 며느리의 눈이 저를 봤어요. 짧게, 아주 짧게.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확실히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뜨고 단무지를 한 조각 집어 얹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뇌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간단히 먹어. 밥을 몇 숟갈 먹고 나서 일부러 냉장고 앞에 서서 말했어요. 참, 내가 김치 담가 놓은 거 있었는데 지금은 좀 쉬었을 테니 그냥 단무지만 먹자. 그 순간 며느리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아들은 물을 한 잔 더 따라 마시며 분위기를 애써 풀어보려 했지만 이건 풀 수 없는 공기였어요. 조용한 복수? 성공적.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 간식은 챙겨왔어요. 혹시 다른 음식은 안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했어. 나도 이렇게 먹고 살거든. 그냥 단무지에 밥. 그게 제일 속 편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다 먹고 차나 한잔 하자. 날도 덥고. 근데 설거지는 안 해도 되겠지. 간단하니까. 그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래, 이제 느꼈지. 정성 없는 밥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누군가를 무시한 식탁은 결국 기억에 남는 법이란 걸. 그리고 그 밥상이 끝날 무렵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후회와 깨달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스스로 대화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보리차만 데우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슬쩍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그의 입에서 도와드릴게요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는 눈치를 보는 듯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짧게 대답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진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래, 한 번의 밥상으로 다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 한참 뒤 다 같이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게 됐어요. 차는 그냥 보리차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점심은 좀. 놀랐어요. 그렇게 드시는 줄 몰랐어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냥 익숙해서 그래. 나도 예전엔 이것저것 차려 먹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성 들여봤자 아무도 안 봐주더라고.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속으로 정리만 했어요. 한 끼 식사가 사람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너도 느꼈지. 해가 저물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저녁은 제가 뭐 해드릴까요? 짧게 대답했어요. 저녁 안 해도 돼. 점심처럼 간단히 먹을 거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입을 다물었고 아들은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래도 뭔가 느낀 눈치였어요. 아, 그럼 저희가 뭐라도 사올까요? 근처에 마트 있죠? 아들이 얼버무리며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이 집엔 있는 거 없지만 없는 대로 살면 돼. 그냥 단무지에 밥 먹고 자면 그만이지, 뭐.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처음으로 불편하게 굳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가 부산에서 단무지 3조각 놓인 밥상을 마주했을 때 제 표정도 저랬겠구나 싶었어요. 왜냐고요?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제야 속이 조금은 풀렸어요.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서서히 뭔가 균열이 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주무세요? 며느리였어요. 처음으로 방까지 찾아왔다는 게 놀라웠고 괜히 긴장이 됐어요. 아니, 앉아. 무슨 일이야?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없이 그냥 앉아서 손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어머님, 입을 떼긴 했지만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굳이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서두를수록 서로 어색해질 뿐이니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지난번 저희 집 오셨을 때 제가 너무 성의 없게 했나요? 고개를 숙인 채 묻는 그 애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순간 딱 그때 제 마음이 다시 떠올랐어요. 냉장고에 처박혀 있던 제 갈비찜. 그리고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녁에 잔치 음식 많으니까 하던 그 무심한 말들. 하지만 그걸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랬지. 짧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바빴고 어떻게 챙겨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수백 가지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누구나 처음은 서툴 수 있지. 하지만 따뜻한 한 끼를 차리는 건 마음이야.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가만히 꼬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점심 정말 놀랐어요. 그제야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놀랐어? 단무지에 밥도 먹을 만하던데. 그 말에 며느리는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조금 올렸어요. 어정쩡한 미소였지만 분명히 그 안엔 이해와 민망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이해가 비로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겠구나 싶었어요. 다음엔 제가 제대로 준비할게요. 진짜로요. 며느리의 말에 응도 아니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애가 스스로 제 방에 들어와 앉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는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어머님, 된장국 끓여도 될까요?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며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래, 해봐.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조용히 무너지는 벽이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달라진 모습이 놓였어요.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가져갔던 갈비찜도 데워져 있었어요. 아들이 말없이 그걸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 희진이가 이런 것도 하네.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죠. 식사 내내 말은 없었지만 식탁 위엔 정과는 다른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문득 말했어요. 엄마, 지난번 저희 집 왔을 때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땐 진짜 미처 몰랐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그 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심했지. 내가 싸간 반찬은 하나도 안 꺼내고 5시간 걸려갔는데 단무지 3조각에 찬밥 놓고 평소에 이렇게 먹어요.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밥이 안 넘어갔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있잖아. 그게 단순히 반찬이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었어. 그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귀찮은 손님이 된 기분이었거든.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른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래, 다들 처음엔 서툴지. 근데 있지.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밥상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정성이 있는 밥상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따뜻해. 근데 정성 없는 밥상은 산의 진미를 올려놔도 목이 막혀. 식탁 위가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조용히 물을 들이켰고 며느리는 냅킨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나 그날 부산 다녀온 뒤로 생각 많이 했어. 정말로 이젠 혼자 살아야겠다 싶기도 했고. 근데 말이야, 어제 너희가 이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겠다 싶더라. 나는 단무지 3조각으로 상처받았고 같은 단무지 3조각으로 복수했어. 근데 다행인 건 그걸 보고 너희가 알았다는 거야. 그럼 된 거지.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의 밥상은 이 집에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정밥 한 끼가 전하는 메시지도요. 점심 무렵 아들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엔 저희가 부산으로 꼭 모실게요. 이번엔 희진이도 제대로 준비할 거예요. 네. 저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굳이 괜찮다는 말도 그래도 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애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으니까요. 부산으로 떠나는 차가 대문 밖에서 시동을 걸었고 서연이는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차가 떠난 뒤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따뜻한 찻잔 하나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 잔을 들고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날 내가 복수를 결심했을 땐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복수가 복수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한 끼 밥상이 사람을 바꿨고 말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전했어요. 누군가는 말하죠. 어른이 밥상 하나로 뭘 따지냐고. 하지만 말하고 싶어요. 밥상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는 이제 똑똑히 보여줬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내 마음을 몰랐다는 말은 못하겠죠. 오늘도 작은 찻잔을 씻고 가만히 식탁을 정리해요. 그리고 웃으며 말하죠. 그래도 밥은 따뜻해야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이야기 더 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끼 밥상은 따뜻한가요?